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오늘은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제정한 세계 식량의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 성적표는 낙제점을 기록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우리 밥상에 오르는 보리와 콩, 옥수수 등 주요 식량 작물 가운데 무려 70% 이상이 외국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입 곡물이 우리 식탁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소비되는 보리, 밀, 콩, 옥수수의 70% 이상이 외국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대 식량작물 가운데 쌀을 제외한 주요 품목들이 대부분 수입으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 품목은 저율 관세 할당 TRQ를 무기 삼아 시장에서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TRQ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이후 각국이 수입을 제한하던 품목을 관세화 방식으로 개방하되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 즉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아주 높은 세율, 즉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이중 관세 제도를 뜻합니다. 현재 보리의 저율 관세는 0에서 30%, 콩은 0에서 5%, 옥수수는 0에서 3%이며 밀은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보리 TRQ 수입 물량은 2009년 17만 톤에서 2019년 21만 3천 톤으로 콩 TRQ 수입 물량은 2009년 22만 8천 톤에서 2019년 24만 2천 톤으로 증가했습니다. 2009년 저율 관세 할당량이 없었던 옥수수는 2014년부터 TRQ가 적용됐고 2014년 90만 8천 톤에서 2019년 167만 9천 톤으로 수입량이 껑충 뛰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공급 물량이 모자랄 때 정부가 농산물 수급 안정이란 명목으로 TRQ 물량을 조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낮게 들어오는 물량은 정부가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국내선 부족할 것 같으면 TRQ 수입이 좀 많이 되게 풀어주고 국내에서 생산이 많이 돼가지고 안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으면 TRQ를 풀지 않고 국내 수급 문제 때문에 그 기준 물량이 정해져 있는데 정부에서 증량을 해서 이제 수입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서삼석 의원은 수입량 증가에 대해 낮은 관세를 바탕으로 이들 품목이 국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이들 품목의 수입 단가는 1kg당 보리 412원, 밀 329원, 콩 545원, 옥수수 263원입니다. 국내 산지 가격과 적게는 2.2배에서 많게는 8.7배나 차이가 나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 국내 식량 자급률은 45.8%, 곡물 자급률은 21%에 그칩니다. 이 중에서 쌀을 제외한 자급률은 식량 10.1%, 곡물 3.4%에 불과한 그야말로 초라한 수준입니다. 벼는 상대적으로 작업도가 높은데 작업도가 낮은 그런 품목에 대해서 R&D 예산이 적게 투자되고 있습니다. 식량 작업률, 곡물 작업률은 위기의식을 좀 안 느끼고 있는 것 같아. 전문가들은 국내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외국산과의 가격 차액을 보전해주는 보조금 정책 또는 수입 보장보험 확충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산림청 등 임업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산사태 대책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올해 발생한 역대급 장마와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 피해가 이어진 만큼 산림청의 책임론을 두고 열띤 공방이 벌어진 건데요. 국회 농해수위의 임업기관 국정감사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지적됐는지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역대 최장기간 이어진 장마와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선 산사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등 임업기관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산사태 대책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김영진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사태 피해 복구 비용은 2016년 168억 원에서 2019년 429억 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사방사업 예산은 2016년 2,328억 원에서 올해 1,402억 원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방사업 예산을 현재보다는 좀 더 증액시켜 나가면서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을 줄여 나가면 전체 5년 추계로 보면 충분하게. 일부 야당 의원들에선 산지 태양광 확대가 산사태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산림청이 산지 태양광 관리에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산림청이 현행법상 산지 태양광 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지금까지 올해 상반기에 단 한 번만 전수 점검했고 이마저도 지자체로부터 결과 보고만 받아 그 내용이 부실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그 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지자체에서 보고를 형식적으로 하는데 그 형식적인 보고도 검토조차 하지 않는 이런 것은 정말 그 산림청의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청이 목재 자급률 제고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림청이 최근 5년간 국산 목재 발전을 위해 1,3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목재 자급률은 16%에 불과하고 연간 5조 원에 달하는 목재를 수입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우리나라가 국토의 30%가 산림 아니겠습니까? 연간 5조 원 이상을 갖다가 매년 목재를 수입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토 70%를 거의 방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수종도 좀 갱신하고 최대긴 임업을 잘 육성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우리 산림청에서 찾아야 됩니다. 또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은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산림청의 조림 계획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산림 탄소 흡수량이 2015년 4,700만 톤 수준에서 2030년에는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무가 30년생을 넘어가면 탄소 흡수량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데 비해 산림청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나무를 100년씩 키우는 게 꼭 유용한 게 아니다. 사실은 나무라는 것이 탄소 흡수원이기도 하고 앞서 얘기했듯이 20-30년 되어진 수령의 나무가 가장 흡수량이 많고 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밖에도 산림 사업 시 안전관리 강화 방안, 전국의 보호수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도 잇따랐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최근 강원도 화천의 사육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발생해 ASF 피해 농가들의 돼지 재입식 절차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재입식 때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실행하려던 피해 농가들은 대출 기한 종료 시점인 올 연말까지 재입식을 못하면 대출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피해 농가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처음 발생하자 경기 강원 북부 접경 지역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대규모 살처분과 수매도태를 실시했습니다. 이후 농식품부는 강도 높은 방역 조치에 참여한 농가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가당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은 재입식 비용 또는 축산 관련 시설 수리 유지비, 고용노동비 등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 ASF 피해 농가들은 해당 자금을 목돈이 필요한 재입식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금 신청만 완료하고 대출 실행은 미뤄왔습니다. 대다수 7, 80% 이상의 농가들은 재입식 자금으로 쓰려고 놔두셨어요. 재입식 자금이 평균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들어가니까. 하지만 최근 강원도 화천의 사육돼지에서 ASF가 발생하면서 대출을 미뤄왔던 피해 농가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의 대출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그동안 농식품부와 피해 농가는 이 기한 안에 재입식이 가능하도록 추진해왔는데 이번 ASF 발생으로 모든 재입식 절차가 잠정 중단돼서입니다. 만약 재입식이 올해를 넘기게 되면 피해 농가는 기한 안에 대출 실행을 못해 대출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재입식이 안 되니까 돈을 대출받을 일이 없잖아요. 재입식이 돼야 돈을 쓰지. 그러니까 이제 안 하신 건데 그게 이제 사라져 버리니까 농가 사장님들은 당황하신 거예요. 한편 농식품부는 재입식이 계속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대출 기한을 연장하거나 내년도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우리나라 식품 산업이 성장하면서 식품 원재료 사용량도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산 원료 사용 비중은 수년째 제자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품 산업 성장이 농업 발전으로 이어지려면 국산 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식품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식품 원료 사용량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식품 제조업의 전체 원료 사용량은 1,787만 톤으로 2014년에 비해 약 14%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국산 원료 사용 비중이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라는 겁니다. 식품 제조업에서 사용한 원료 가운데 국내산 비중을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내내 31%대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8년 기준의 원재료 중분류별 현황을 보면 국산 사용 비중이 90%를 넘는 품목은 엽근체류와 우유 및 유가공품 등 23개 품목이었습니다. 이 23개 품목의 국산 원료 사용량은 전체 국산 사용량의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달리 국산 원료 사용 비중이 20%를 밑도는 품목은 옥수수와 소맥분, 백설탕과 타피오카 등 46개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량 해외산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품목도 있었습니다. 커피와 커피류 식품 소재, 코코아 가공품류가 해당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김영진 의원은 식품산업계 수요에 맞게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공용 품종 개발과 계약 재배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고품질 식품 개발을 위해 가공기술 수준을 높이고 농축수산물을 반가공 소재화하는 데도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소비자들마다 다양한 기호들이 있어서 그걸 충족하는 형태로 상품이 개발이 되고 프리미엄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쪽으로 가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농산물도 차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품이 개발이 되지만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고요. 쌀가루를 만든다든지 중간재 산업도 굉장히 발달이 된 일종의 소재 산업이라 할까요?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식품 원료 수입에도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 먹거리 주권을 지키기 위한 식품 원료의 국산화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령 운전자의 운행을 일부 제한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기로 확정했는데요. 농촌 지역 주민들의 발이 묶여 영농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수환 기자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제도가 일부 변경됩니다. 정부는 지난 14일 제17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24년까지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란 고령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 운전과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고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등 일부 조건을 달아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는 노인들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비율이 모두 높다는 점을 근거로 전반적인 고령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령 운전자가 야기하는 사망사고가 전체의 22.9%에 달하는 한편 보행 중 사망사고를 겪는 사람의 45.5% 역시 고령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농촌 실정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설문조사한 농업인 운전면허 소지 및 운전 여부를 살펴보면 98.5%의 농업인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이 중 77%가 매일 운전하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농촌에서 차량 운행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농자재 운반이나 농산물 출하 등 영농활동 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야간 운전과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한다면 발이 묶여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고령자 연령 기준인 65세 역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농촌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일정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인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농촌에 계신 분들은
정년 없이 일하시잖아요. 차가 없이는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무작정 나이만 가지고 제한하는 것은 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실제로 우리나라는 5년 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65세 이상 운전자 비율 역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18년에는 370여만 명으로 8.9%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농촌 현실에 맞는 운전 관리 방안이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재 65세인 기준 연령을 보다 높이고 안전운전 교육을 강화하는 대책 등이 꼽힙니다. 운전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들을 좀 체크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러면서 운전 능력을 향상시킨다든지 아니면 또 자기가 스스로 자가 체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농촌에는 적용해야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도 도입까지 남은 기간 동안 농촌의 실정을 고려한 제한 조건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보완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북 익산시는 인구종합대책의 방안으로 다른 지역 인구를 전입시키는 시민에게 최대 1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장려금은 5명 이상을 전입시키면 50만 원, 10명 이상이면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 전입자가 6개월 이상 익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살아야 하며 공무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는 관련 조례를 올해 안으로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며 아울러 청년수당, 다자녀 수당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강원 화천군은 최근 양돈 농가 2곳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의 방역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화천군에 따르면 올해 지역 내에서 발견된 ASF 양성 멧돼지는 모두 290마리로 이는 전국에서 발견된 멧돼지 757마리의 38%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화천군 관계자는 살처분과 사후 관리에만 약 10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소진될 것이라며 화천 양돈농가와 인접지역 양돈농가 보호를 위해 최소 18억 원의 방역 비용이 필요한 만큼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과 AT는 중동 최대 밀키트 업체인 헬로우 셰프에서 한국산 표고버섯을 활용한 한식 요리 2종류를 런칭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에 런칭되는 한식 요리는 비빔밥과 불고기 덮밥으로 두 기관은 오는 11월 현지 대형 유통 매장과 연계한 판촉 행사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AT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HMR 시장이 급성장 중인 만큼 한식의 진출이 필요하다며 중동 시장 진출을 계기로 우리 임산물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김제시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올해 국제종자박람회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10월 15일부터 11월 11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씨앗 미래의 희망을 주제로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화상 시스템을 활용한 수출 상담회도 진행됩니다. 국제종자박람회는 국내 유일의 종자 분야 산업박람회로 종자 산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매년 김제 민간 육종연구단지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가을 대추는 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추에는 영양이 풍부한데요. 특히 요즘같이 감기에 걸리기 쉬운 환절기에 먹으면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대추의 효능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 있는 권소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삼계탕 같은 보양식에 빠지지 않는 식재료인 대추. 대추는 예로부터 약재로 사용될 만큼 그 효능도 뛰어난데요. 특히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요즘 같은 환절기에 드시면 좋습니다. 대추는 사과나 귤보다 월등히 많은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체내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추 속에 풍부하게 함유된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성분은 항균, 항바이러스 및 항염증 효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활성산소 제거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대추 속 베타카로틴 성분은 노화를 방지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또 대추는 따뜻한 성질이 있어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수족냉증이 있는 사람에게도 좋습니다. 밤에 쉽게 잠들기 어렵다면 자기 전 대추차를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대추의 풍부한 마그네슘이 호르몬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하고 진정작용을 통해 수면을 유도해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대추에는요, 소화되기 쉬운 당질이 많은데요. 이러한 대추의 단맛을 내는 당 성분이 긴장을 완화시키고 또 신경 안정에도 효과적이어서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나 또 수능을 앞둔 수험생에게 좋습니다. 특히 대추를 말리면 항산화 효능이 풍부해서요. 폴리페놀이 증가하기 때문에 면역력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일반 생대추와 건대추 외에도 최근엔 일반 대추의 2배 이상 크기를 자랑하는 사과대추도 인기입니다. 수분 함량과 당도가 높은 데다 식감이 좋아 생으로 즐기기에 좋습니다. 대추는 독성이 없어 별다른 부작용이 없는 편이지만 워낙 따뜻한 성질의 식품이기 때문에 평소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라면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철에는 더 좋지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는데 면역을 강화시키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마음을 굉장히 진정시켜줘요. 그래서 이거는 비염 환자도 좋고 평소에 먹으면 건강관리 최고죠. 꿀하고 이거하고 끓여서 하루에 한 잔씩을 먹으면 정말 몸이 후끈후끈하고 따뜻하고 좋아요. 최고 최고. 따뜻한 대추차는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때 살균 효능이 있는 생강을 더하면 면역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추 생강차 만드는 법을 소개합니다. 대추는 물에 깨끗이 씻고 생강은 껍질을 벗겨 얇게 썰어둡니다. 냄비에 물과 대추, 생강을 넣고 약한 불에서 1시간 이상 끓입니다. 여기에 꿀을 넣고 한 번 더 끓이면 환절기 감기 예방에 좋은 대추 생강차가 완성됩니다. 말린 대추는 주름 사이사이에 먼지가 많은데요. 베이킹소다를 녹인 물에 담갔다가 솔로 꼼꼼하게 씻어주면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